자, 그러면 지문을 들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자, 뭐 이건 다들 알 텐데 문학과 마찬가지로 비문학 텍스트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글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면서 읽는 태도가 필요해. 우리가 문학에서는 그게 제목과 보기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비문학에서는 이 첫 번째 문단을 너네들이 중점적으로 읽어 나가며 이 글의 전체 방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문장은 공평하지 않아, 얘들아.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될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이 나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때 첫 번째 문단은 아까 언급한 what과 how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첫 문단을 읽고 이 둘 중에 하나는 파악을 좀 하는 게 필요해. 이 글이 어떤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겠다, 다룰 것 같다, 혹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라는 걸 첫 문단에서 잡아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아무런 맥락 없이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한 방향대로 글이 진행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 문단 20초 줄 테니까 한번 쓱 읽어봐. 자, 별거 없지. 자, 첫 번째 문단을 다들 지금 쭉 한번 봤을 텐데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글인 것 같아? 서준아,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글인 것 같아? 사유재산제도 조졌구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글인 것 같다? 키워드 하나만 굳이 꼽아보자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키워드 하나만 꼽아보면 이 글은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글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첫 문단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거 지금은 못해도 돼. 못해도 돼. 그걸 할 수 있으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왜 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유분이 이 글의 키워드, 첫 번째 문단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냐? 그걸 같이 한번 볼게. 자, 읽어보자. 첫 번째 문장.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뭐 별거 없는 문장이지.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게 뭐야? 개인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걸 사유재산 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재산,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자기 재산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자, 그러나 나왔지. 자, 그러나란 말 나오면 얘들아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할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 뒤에 나온다는 게 그러나의 기본 전제야.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는 방점을 찍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야. 사유재산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라고 나왔네. 길지는 않지만 조금 이 문장은 불편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조금 쉽게 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심플하게 한 번만 끊어서 나눠서 의미를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어디서 끊으면 좋겠냐? 어디서 끊으면 될까, 서준아? 한 번만 똑 나눠서 앞뒤를 나눠서 읽어보자고. 이 새끼 안 보여? 이 새끼 혹시 해외 이민자인가? 지금 무상처분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여기서 끊으면 될 것 같거든.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상황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는 걸 테니까 여기서 일단 좀 끊어보자고. 이해했냐?
자, 그러면 앞부분. 자, 그 부분에서 뼈대는 뭐냐? 뼈대는 방금 본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이게 그냥 뼈대야, 맞지? 지금 앞부분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고?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질 때라는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네. 이해했지? 별거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거 껍질에 쌓여있지. 그러니까 무상처분 행위가 뭔지는 앞에 있는 놈을 붙여가지고 껍데기를 좀 벗겨야겠네. 뭐라고 했냐?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걸 무상처분행위라고 하는 거네. 아,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는 행위를 무상처분행위라고 한대. 대표적인 게 기부라고. 이해됐어?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는, 공짜로 재산을 넘겨줄 때는 뒤에 봐봐. 이제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대. 자, 뒷구절에서 주어 서술어가 뭐야? 뼈대. 주어는 이가 붙은 부분을 주어라고 하거든? 서술어는 다로 끝나는 거고. 그러면 무상처분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이게 앞부분의 뼈대였지. 그리고 뒷부분의 뼈대는 뭐야?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가 뼈대겠네?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문장 두 개 이어보자고. 자, 첫 번째 문장.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자기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첫 문장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뭐? 근데 공짜로 재산을 넘겨주는, 대가 없이 넘겨주는 무상처분행위가 행해질 때는 결과가 뭐 될 수도 있다? 번복될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네. 이해됐냐? 참고로 이거 번복이 뭔데? 한서가 번복이 뭐야? 다시 결정하는 거. 번복은 결과가 이렇게 읽자. 뒤집어진다는 뜻이거든. 어떤 결정을 뒤집는 걸 우리가 번복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원래는 첫 문장에서 원래는 지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무상처분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 결과, 넘겨준 행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했냐? 쉽잖아. 뼈대만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살 붙이자고. 일단 무상처분 행위는 살 붙였고, 그리고 뒤에 결과가 번복되는데 이제 어떻게 번복될 수 있다고?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결과가 바뀔 수 있대.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이게 첫 번째 이 지문에서 너네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자,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란 말이 나왔지. 얘네 뭐하는 새끼들인 것 같아? 이걸 파악하는 게 첫 문단에서 제일 중요해. 자,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 물론 너네들이 단어만 봐도 단어 뜻을 알면 그냥 알 수 있어. 처분은 뭐야? 처리하는 거 말하는 거고, 취득은 얻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너네들이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처분과 취득이란 말을 한 방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당사자라고 나왔지. 자, 그라는 지시어가 나왔지. 그가 뭔데? 앞에 나온 무상처분 행위겠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읽을 수 있네. 무상처분 행위의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지. 그러면 얘는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대가 없이 넘기는 사람이란 뜻인 거네. 이해했나? 그러면 이제 무상취득자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껍데기 벗긴 거라고. 뒤집어졌어. 뒤집어질 수 있대. 자, 왜 그러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자, 사망하면 끊고 상속이 개시되고 끊을게. 조건절이라서 끊은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이거 읽기 불편하거든. 나는 그냥 이제부터 이렇게 읽을래. 재산 넘긴 놈이 죽으면 뭐가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된대. 상속이 시작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번복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가 죽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재산 넘긴 놈이 죽으면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속이 뭔지 알지? 죽고 나면 재산 넘기는 거. 근데 상속인들이 뼈대만 볼까? 그의 상속인들이 뭐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거네.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유류분권이 뭔지는 수식어로 붙어 있어.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유류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단어니까 이게 뭔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아. 그렇겠지? 다만 결과가 번복되는 이유는 상속인들이 뭐하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나왔지? 자, 거기서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대. 자, 첫 문단에서 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그거야. 피상속인이란 놈과 상속인이라는 말이 나왔어. 자, 질문을 해볼게. 서준아,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놈이냐 상속을 하는 놈이냐? 상속을 받는 놈. 이러면 잘못 읽는 거라고. 이해했어? 왜 그러냐? 너네들이 지금 껍질이 쌓여있는 단어거든? 그러면 너네들 대충 때려 맞추려고 한다고. 너네가 아는 꼴에 그래도 문법 공부해봤다고. 피동사동 공부해봤으니까 피상속인 피동은 당하는 거니까 뭐 비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놈 이렇게 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하는 놈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 유류분권을 행사할 때 누가 피상속인이 된다고?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지. 자, 무상처분자가 뭐였어? 재산을 넘긴 놈. 그러면 재산을 넘긴 애가, 이전에 재산을 넘겼던 애가 피상속인이 된다고 했지. 이 새끼가 죽은 애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재산을 주는 놈이라고. 죽어서 재산 주는 애가 피상속인인 거야. 너네들이 피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상속 받는 놈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어?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이꼴관계 만들고, 무상처분자는 재산을 이전에 넘겨줬던 사람을 말한다.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죽어서 재산을 줘야 되는 놈. 그리고 상속인이 재산을 받는 놈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문장 자연스럽다고. 주는 놈이 죽었지. 그러면 당연히 그 주는 놈, 나의 권리와 의무는 내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겠네. 이해됐어? 뭐 니네 알지 모르겠지만 재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빚 같은 것도 이제 그 빚진 채로 죽으면은 그 빚도 넘어간다, 자식한테.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넘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네. 이해했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이거는 뭐 사유재산 제도 내지는 무상처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뭐 될 수도 있다? 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됐냐? 오케이? 이게 내가 첫 문단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야. 당연히 지금은 못한다. 근데 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지금 방금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적으로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다. 맞지? 뭐 너네가 몇 개 단어를 모를 수는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그냥 문장 자체에만 난 주목했던 것 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너네들이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의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문장이 다 공평하지 않다고 했었지. 그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천천히 템포를 낮춰서 집중해서 읽을 구간과
빠르게 넘어갈 구간이 나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거든. 항상 모든 글은 처음이 중요하다. 항상 처음은 힘줘서 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어? 문학도 처음에 힘줘서 제목과 보기 보는 거고 비문학도 처음에 힘줘서 너네들이 이걸 뽑아내야 된다고. 템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문단 읽을 때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밑에 읽을 땐 좀 빨리 가다가 뭐 나중에 또 중요한 부분에선 천천히 가고 이렇게 리듬이 다르다고 글을 읽을 때. 이해했냐? 그냥 무지성 경주마처럼 이렇게 달리는 독해는 없어. 그걸 좀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첫 문단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문단. 유류분은 자 이제 유류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끊을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래.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유류분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먼저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라고 했지. 그럼 그냥 이거 쉽게 읽을까? 내가 재산을 다른 놈에게 대가 없이 넘긴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지. 공짜로 준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래. 한마디로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 재산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그냥 끊어만 볼까? 이거 상속인, 피상속인 이거 껍데기 씌워져 있으니까 상속인은 뭐? 재산 받는 놈, 피상속인은 주는 놈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다. 즉 받는 놈이 주는 놈의 자녀 한 명뿐이다.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이 된대.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을 해주거든. 재산을 받을 때. 근데 내가 홍기석이고 홍기석 주니어가 있다고 하면 홍기석 주니어는 내가 100억을 갖고 있잖아. 그럼 법으로는 얼마밖에 못 받는다고? 2분의 1인 50밖에 못 받는다고. 이해됐어? 100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최소 50은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지. 왜 홍기석이 너 같은 새끼한테는 재산 못 준다 하면서 이제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부하면 홍기석 주니어는 50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기부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게 유류분의 개념인 거네. 오케이? 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끊어볼게요. 거기까지 주어겠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끊어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나왔어. 자, 방금 읽은 그 문장은 그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맞지? 근데 그 이익은 어떻게 산정된다고? 어디 갔나? 상속 개시 당시에. 자, 상속 개시 당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홍기석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아까 그 위에서 뭐라고 했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홍기석이 죽었을 때 홍기석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가치에다가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한다고 했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홍기석이 원래 100억을 갖고 있었다고 쳐볼게.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70억 정도를 사회에다가 이제 다 기부를 했어. 그러고 나서 수중에 지금 30밖에 없다고. 이해됐나? 근데 이제 홍기석이가 죽고 나서 이제 주니어가 이걸 그거 할 거 아니야. 재산을 상속받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원래 이 재산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계산할 때 죽었을 당시 갖고 있었던 30억만 갖고 계산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기부를 했던 70억을 포함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이해됐냐? 오케이? 이해한 거 맞아? 표정 존나 심각한데? 이거
지금 이해했지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자, 그리고 유류분은 왜 그렇냐면,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홍기석 주니어가 홍기석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제 지금 통장에 100억 있으니까 그래도 죽으면 한 50억은 받겠다. 이렇게 지금 홍기석 주니어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 기대하고 있었지. 맞아? 유류분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법이라고. 오케이?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기석이 너 같은 새끼한테 못 준다 하면서 재산을 딴 놈한테 다 공짜로 줘버릴 수도 있잖아. 맞지? 만약에 70을 준 게 아니고 100억을 다 줘버리면 그러면은 홍기석 주니어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빵일 거 아니야. 법은 이걸 보호해주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요거를 계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아주 긴데 거기까지가 주어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3문단의 첫 문장은 뼈대만 남기면 이거지. 이게 주어인 거야. 그 문장에서. 그리고 유류분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 유류분이 원래 이제 상속받을 때 받아야 될 보장된 부분인데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 이거 뼈대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살 붙이면 끝나는 거지. 그럼 어떤 상속인은 일부만 받는 건데 앞에 볼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의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이래. 말이 존나게 복잡한데 나는 이게 이 텍스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건 해석해야 돼. 어떤 경우를 말한 걸까? 한서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 이 누굴까? 어떤 사람을 말한 걸까? 자, 그럼 조금만 더 볼까? 뒤에 보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 보면 조금 더 힌트가 될 수 있어.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상속인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응? 그렇지. 지금 이 경우는 뭘 말하냐? 살아있을 때 미리 이전에 상속받은 게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상속이 되는 거 말고 살아있을 때 홍기석이가 미리 상속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야. 왜? 전에 받은 게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봐봐. 이걸 이해하고 다시 봐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어서 넘겨야 되는 그 재산에서 상속받은 게 있대.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받은 게 있는 놈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중에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해했나 이제?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을 받을 때 이미 받은 게 있을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상속이 이루어질 때. 그 전에 원래 50이었잖아. 맞지? 근데 홍기석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미리 줬다고 쳐봐. 살아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40만 받게 되는 거지. 전체가 100이었다고 했을 때 홍기석의 재산이. 이해됐냐?
그게 유류분 부족이기라는 거야. 유류분 부족이기 무엇인지는 수식어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지. 유류분의 이익에서 이미 받은 거 뺀 거. 나머지 40. 이게 유류분 부족이익이 된다고. 이것만 받을 수 있다고. 자, 유류분 부족이익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끊어볼까? 뭐뭐 하지만 역접인 거 다들 알지? 그럼 앞뒤로 나눠서 봐야 돼. 원칙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거든. 근데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네.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야. 원칙은 money인데 아닐 수도 있다고.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공짜로 넘어간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끊어볼까? 경우가 지금 조건이 상정됐지? 물건이 넘어간 경우를 말하는 거다. 홍기석이가 막 뛰어난 화가라서 그림 그렸는데 막 그림이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럴 경우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마디로 물건을 넘길 경우, 돈을 준 경우 말고 물건을 다른 사람 줬을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게 원칙인 거네. 다만 예외를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서 또 예외가 나오는 거야.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끊어볼까?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뭔 소리야? 유류분 부족이익을 이제 반환할 때는 원칙은 뭐? 돈이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된다고. 돈을 준 경우는 돈을 반환, 물건을 준 경우는 물건을 반환하는 게 원칙. 근데 물건을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물건을 주면 되거든. 근데 얘 반환을 못할 때는 뭐 할 수도 있다고? 그냥 돈으로 줄 수도 있다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을 이제 넘겼는데 뭐 물건이 이제 뭐 어디 뭐 전시되고 있어가지고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는 그냥 돈으로 돌려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리고 또한이란 말 나왔지. 또한이란 말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 예외가 더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또한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끊을게.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돈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이해됐어? 첫 번째, 물건을 못 돌려주는 경우, 그때는 돈으로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물건을 돌려주는 게 가능해도, 물건을 줄 수 있어도 둘이서 뭐만 하면, 쇼부 봐가지고 합의하면 그냥 돈으로 줄게, 난 이 그림 갖고 싶어, 그러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네. 이해됐냐? 그래서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물건을 못 돌려줄 경우, 그리고 물건을 돌려줄 수 있어도 둘이서 쇼부를 볼 경우. 이렇게 지금 케이스를 나누고 있다고. 그냥 나눠서 받아들이면 된 거지. 이해했냐? 자, 그리고 밑에 네 번째 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물음표 찍 나왔지? 당연히 비문학에서 물어봐 놓고 대답 안 해준 경우는 없다. 그럼 4문단은 그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하는 부분인 거야.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끊어볼까?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나왔어. 자, 지금 경우가 상정되고 있거든. 자, 첫 번째,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이라고 했어. 이거 수식어 그냥 연결하면 된다.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란 건 물건 받은 놈이 돌려줘야 할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인 거지. 근데 돌려줘야 할 금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 가치보다 적을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50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홍기석이 잘 나가는 화가라서 그림값이 70이라고 쳐볼까? 그럼 그림은 70억인데 주니어가 받는 건 50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받을 건 50, 근데 그림은 70이라고. 그러면 그림을 그대로 주면은 무상 취득자는 손해보는 거잖아. 70짜리를 70 받고 주는 게 아니고 50에 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이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일단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디 갔나? 유류분권자는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대.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대. 자,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나는 요 지점이 이 비문학 지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읽었어야 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거든. 문장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방금 봐. 요 경우가 상정됐지. 부족액보다 물건 가치가 더 클 경우가 상정이 됐지.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에서 유류분의 부족이익이 차지한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지. 자, 거기서 목적어가 생략돼 있거든. 그럼 뭐를 반환받는 거야?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비문학을 잘하는 거다. 생각 좀 해봐. 뭘 반환받는다는 거야? 한사가 뭐를 반환받는 건데? 물건을 반환받는다. 이러면 씨발 나가리라고. 그럼 그림을 씨발 70억에서 그 쪼개가지고 야 그림 조금 떼가지고 잘라서 주는 거냐 이 새끼야? 비율만큼? 이 새끼 어떻게 읽었지? 여기서 너네들이 거의 생략된 목적어는 지분이라고 하긴 좀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소유권을 반환받는다 라는 걸 거기서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문장을 잘 읽는 거야. 어떻게 이걸 읽는 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뒤에 붙어있는 얘 때문이야. 자, 이로 인해라는 말이 이어지지. 맞아? 그러니까 이로 인해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아까 이 같은 말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앞에서 끌고 와서 읽으라고 했지. 맞아? 자, 유류분 부족액보다 물건 가치가 클 경우는 거기 뭐라고? 물건 가치 상당하는 금액에서 부족액이 차지한 비율만큼 반환받는다 했지. 금액을 반환받는다, 물건을 반환받는다고 읽으면 안 되는 지점이야. 여기는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 아까 뭐라 했어? 물건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비율만큼 반환받고 이로 인해, 즉 비율만큼 반환받는 것으로 인해로 읽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비율만큼 반환받는 것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 결과가 나온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만큼 반환받는 건 뭐? 소유권을 반환받는 거지. 소유권의 일부를 반환받는 거지. 이거 이해했냐? 에? 이거 이해했어? 비율만큼 반환을 해줌으로써 소유권이 쪼개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반환해주는 건 소유권의 일부를 반환해주는 거겠네. 그리고 그 각자의 몫을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오케이? 이거 지금 이해한 사람? 소유권을 반환받는다. 이해했냐? 이해한 사람 손. 이게 씨 이해 안 돼 이거? X됐네 이거. 이해 안 됐어 이거? 대충 알 것 같아? 이거 요거를 읽을 수 있으면 이거 당연하게도 야 이거 23학년도 9월 당시에 이거 오답률 되게 높았던 세트거든? 그러니까 고3 애들도 N수 애들도 이거 못 풀어가지고 끙끙 알았던 부분이야. 너네가 지금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다만 기준선을 좀 잡고는 싶다고 내가. 너네들에게 기준점 한 가지를 제시한다면 문장에서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비문학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지금 당장 시험장 가도 될 수준이란 거니까. 이해했어? 그리고 지금 못하는 건 당연하다. 니는 아직 뭐 고3도 아니고 고1이잖아 지금. 못하는 건 당연한데 요 정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기준점은 좀 잡아주고 싶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봐. 이걸 읽어내는데 별달리 얘기한 거 없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지?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것 뿐이야. 아직도 우리가 습관이 안 됐을 뿐이지. 이해했니?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었다고 생각해. 이 텍스트에서. 자, 그럼 마지막.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끊을까? 시가는 시장 가격 말하는 거다. 우리 막 그 횟집 같은 데 가면 시가라고 하지. 그날 가격 바뀌는 거.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막 널뛰기 할 경우를 말하는 거야.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마디로 홍기석이 죽었을 때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다만 자, 또 예외네.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끊을게. 조건을 설정하고 있어. 가격이 올랐는데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건 물건 넘겨받은 놈이 가격을 올린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대. 그러니까 홍기석이 넘긴 그걸 물건을 누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놨어. 그때는 넘겨받을 당시를 기점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끊어볼까?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방금 마지막 문장 읽었지? 마지막 문장 읽었지?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면 너네들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게 찍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고 마지막 문장 찍 읽고 나서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난 좀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 왜 그랬냐면 마지막 문단을 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언제 기준으로 해야 되냐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눴잖아. 원칙은 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 다만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 아, 기준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 근데 갑자기 밑에서는 뭐가 나왔냐?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라는 말이 나왔지. 뭐든지 간에 뭘 기점으로 한다?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방금 전에 상속 개시 시점과 무상 취득 시점 구분을 했는데 갑자기 원인이 뭐든 노력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걸로 퉁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내용과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다른 거라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누나를 위로 굴려야 된다는 건 그러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였고 얘는 뭐 얘기하는 거지? 이걸 너네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위에서는 뭘 계산하는 거였어? 이거 두 가지로 나뉘는 건 뭘 계산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이해했어? 위에 케이스를 구분했던 건 유류분 부족액 금액을 계산할 때를 말하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밑에 봐봐. 마지막 거는 뭘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할 때. 소유권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내가 이 지문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야. 이해했냐? 마지막 부분을 보고 물음표 찡? 갑자기 왜 상관없다고 하지? 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둘
둘 다 다른 걸 계산하고 있는 거구나. 위에 건 유류분 부족액, 밑에 거는 저거 뭐 지분 계산. 이게 나뉘는구나. 이걸 인지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 이해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유류분권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살펴봤어. 되게 짧아.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야. 근데 너네들이 이 짧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해석해야 될 지점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걸 나는 기준으로서 좀 제시를 하고 싶어. 이해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목표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연습하면 돼. 왜냐하면 내가 아까 문장 잘 읽자고 하면서 얘기한 방법 해봐야 몇 개야? 한 4개, 5개밖에 안 되잖아. 길면 나눠서 읽자. 어려운 말 나오면 이제 앞에서 끌고 와가지고 편하게 바꿔서 읽자. 뭐 이런 거 몇 개 없잖아, 맞지? 이걸 꾸준히 연습만 하면 너네들이 내가 보는 것과 비슷한 시야를 갖게 된다고. 오케이? 그걸 일단 요걸 샘플로 보여준 거라고 보면 돼. 거기 문제, 네 문제 있지? 오늘 문제까지는 풀고 끝내자. 문제 좀 풀어봐.
시간 1분 정도 일단 더 줄 텐데 문제라도 일단 다 읽어봐. 답은 안 나와도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 자, 일단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 1번 유리본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지? 뭐라고 했어? 상속인들이 유리분권을 행사한다. 뭐 이렇게 위에서 나왔었잖아. 맞지? 1번 맞고. 2번 유리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리분 부족이익의 일부에 한정된다. 맞니?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이런 거는 너네가 얘들아 이거 많이 틀려도 돼. 이거 너무 낙담하지 마. 얘네는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틀린 애들은 발레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틀린 게 되는 거야. 이해됐냐? 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안정된대. 뭐 유류분권이란 건 유류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유류분의 이익이라는 건 상속 개시 당시에 이제 비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가치를 이제 포함하는 거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이익이라는 건 뭐였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이익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건 보장 범위라는 건 그냥 심플하게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유류분 부족에게 방금 뭐라고? 어디 갔나?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이 유류분 부족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 유류분권 보장되는 범위가 5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받아야 할 금액 50을 다 다른 놈에게 무상 취득자에게 넘겨버리잖아.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50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족액이 일부가 아니고 유류분 부족액 전체를 반환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 말 이해했어?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 전부가 다 넘어갈 경우에는 일부만 반환받는 게 아니고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장되는 범위가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3번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Why? 유류분은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행사하는 거니까.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 무상 처분이라고 했지. 무상이 무슨 뜻이야? free, 공짜로 넘긴 거 말하는 거다. 판 재산이라고 하는 건 이걸 바꾸면 무상의 반대말은 유상이지? 이렇게 바꿔볼까?
유상 처분한 거야. 돈 받고 판 거는 당연히 못 돌려받지. 당근 거래한 다음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 안 된다고. 오케이?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첫 문단에서 얘기한 부분이었지. 유류분권 때문에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넘어갈까? 11번. 자, 적절한 거 골라보라고 했으면 나머지 왜 틀렸는지 봐야겠다. 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똑같다. 틀린 놈들은 뭘 제시할 수 있으면 된다? 발레가 있으면 걔는 틀리게 된다. 어떤 발레가 있을 수 있어? 유류분 부족액보다 물건의 가치가 더 클 경우는 우리가 뭘 받는다고? 지분을 받는다고 했었지.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발레가 있네. 1번 틀렸어.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자, 조금 전에 봤던 1번 있지. 그 1번은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해했냐고 물어보는 선택지야. 이해했어? 그리고 2번은 뭘 권했냐고 물어보는 선지일까? 얘는 무상 취득자, 무상 처분자 이거 누군지 이해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유류분 부족액이 크다라는 건 지금 돌려줘야 할 금액이 더 크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무상 취득자는 누구였어? 공짜로 물건을 받은 사람이었잖아. 그럼 유류분 부족이 커진다는 건 취득자가 돌려줘야 할 범위가 커진다는 거지. 그럼 지분은 작아지겠네. 더 많이 돌려줘야 되면 남은 게 없을 거 아니야. 이해했냐? 3번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반환하라 했지?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왜? 돈으로 반환하는 건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지. 5번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유류분권자는 돈을 반환받게 받는다. 아니고 소유권을 반환받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기 아까 네 번째 거기에서 그 지분 넘어가는 개념 이해했냐고 물어보는 문제야. 이게 평가원 비문학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읽었어야 했던 지점을 너희가 실제로 읽은 게 맞냐를 문제로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는 사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뜻이야. 애초에 글을 읽을 때 이거 존나 중요하구나라는 너네들이 훈련이 되면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문제를 판단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왜? 내가 중요하게 해석한 부분이 실제로 문제로 나올 테니까. 이해됐냐? 그래서 아직은 너네들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텐데 훈련을 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라고 보면 돼. 넘어와서 12번. 이건 정답 2번이지? 기억. 유류분의 취지에 비춰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유류분의 취지는 뭔데? 받았어야 했던, 기대했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서 그 기대했던 이익이 산정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겠지. 요거 넘어가고 13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 자, 13번 문제. 얘는 거기 발문을 봐봐. 발문 보면 뭐라고 나오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라고 했지.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라고 지금 발문이 나와 있거든. 여기서 우리는 문학의 보기와 비문학의 보기가 서로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 문학 보기를 볼 때는 발문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물어봐. 이해돼? 애초에 발문에서부터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읽어라 라고 나온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대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비문학 보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 항상은 아니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입하고 해석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비문학 보기는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걸 생각을 좀 해야 돼. 이해돼?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 보는 게 아니고 구절 읽을 때마다 지문에 나왔던 개념을 대입해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그 보기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대입을 했어야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그냥 상황 만들고 있는 거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끊어볼까?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간다고.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라고 했지. 그러면 너네들이 지문에 있는 표현을 끌고 와서 이걸 읽어야 된다고. 갑을 이제부터 뭐라 읽어야 돼? 얘가 을에게 물건을 넘겨준 거잖아.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얘를 무상 처분자라고 이제부터 읽는다고. 이게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입하라는 뜻이야. 을은 뭐가 되는 거야? 무상 취득자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이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란 말의 의미다. 지문의 개념을 끌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6개월 뒤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자, 병만 있다. 자식 하나네.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여기서는? 유류분은 얼마? 2분의 1 보장이 되겠다. 그리고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라고 나왔지. 자, 이것도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야 된다고.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을이 A 물건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거 6글자로 바꿔 읽자. 어떻게 읽어야 돼?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거 넘어간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 무슨 시점?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된 건 공짜로 소유하게 된 거야. 맞지? 공짜로 얻게 됐다고. 무상 취득 시점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지금 이거 지문에 나온 개념 그냥 각 대입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갔나?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대. 갑이 죽었어. 어떻게 읽어야 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읽어야겠지. 오케이?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고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을에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여전히 100으로 동일하대. 이거는 그냥 고정값이라는 거야. 조건만 설정해 준 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너네들이 비문학 보기 문항을 보잖아. 그럼 이제부터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지문에 나온 언급되었던 지문에 설명되었던 개념을 바탕으로 보기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보기를 읽고 나서 이거 대입이 되고 나서 선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네 비문학 풀다 보면 보기 문제 잘 못 푸는 친구들 있지. 얘가 씨발 뭘 물어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런 친구들은 선지를 두들길 게 아니야. 뭐를 해석 못 해가지고 여기에서 읽어내야 될 지점을 못 읽어서 선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선지를 봐도 뭔지 모르겠다 싶은 친구는 여기를 봐야 돼. 이게 되는 순간 선지는 존나 깔끔해진다. 1번 봐.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이 이건 300이다.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한데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고 지금 케이스를 상정했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이해했어? 자, 상속 개시 시점에 물건 얼마였어? 700원이지? 맞아? 오케이? 근데 갑이 물건을 2개 갖고 있었잖아. B 물건은 100원이었잖아. 그러면은 갑의 재산은 총 800으로 계산되는 거지? 이해했냐? 근데 자식은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은 자식이 받을 건 800이 2분의 1은 400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유류분이지. 이해했냐? 근데 A, B 중에서 A, B 맞나? 뭐는 이미 받았어? 이건 이미 상속 받았어. 그럼 남은 거 얼마? 300 더 받으면 되는 거네. 1번 맞지? 존나 깔끔하잖아.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즉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이 부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이다 라고 했네. 상속 개시 시점이 가격은 700이지. 그리고 얘가 받아야 될 금액은 300이지. X는 뭐? 7분의 3. 오케이? 3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는 무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거네. 그러면 700이 아니고 무상 취득 시점이 얼마였어? 300이었지. 300 플러스 100은 400. 그러면 400에서 반띵하면 200을 받아야 200이 1분이야. 맞지? 근데 100 이미 받았으니까 남은 거 100.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라고 했거든. 자, 여기서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고 했는데, 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지분 계산은 아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냐? 지분 계산은 무조건 어느 시점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고 상속 개시는 아까 이거 700원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 7분의 1 지분이겠지? 오케이? 왜 7분의 1이냐면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다 했으니까 부족이익은 100이야. 그리고 지분은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7분의 1이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유류분 부족이익 금액 계산과 지분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4번 케이스는. 그러니까 7분의 1이라고.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든 무관하게 상승했든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 B 물건 말하는 거지. 거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여전히 100이겠지. 그러니까 4번 정답. 자, 선명하냐? 그렇지 않냐? 이게 되면 선명해져. 이해됐어? 보기에서 대입을 하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면 계산하는데 시간은 걸릴지언정 선지가 훨씬 선명해진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 풀 때마다 막연함을 느끼는 친구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문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알겠니? 내가 너네들 그래서 문제 풀고 그냥 동그라미 X만 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분석까지 좀 하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 내가 지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으면 읽을수록 자동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 얘가 되는 순간 선지 5개는 존나 깔끔해진다고.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느낌으로 뭔가 막연한 상태로 계속 텍스트를 읽고 막 문제를 푸는 거기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늘 되게 조금 중요한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 너네들이 앞으로 텍스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나는 얘기해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복습을 안 하면 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다.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복기해봐야 돼. 아까 홍기석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의미를 주출했는지 그걸 너네들이 집 가가지고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야지 이 공부가 의미